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죠. 자, 이제 25년도 1차의 이제 경영학 오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풀이를 할 텐데 간단하게 좀 간평을 하면 1차의 이번 경영학 문제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좀 얘기를 들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문제지를 받고 시험지를 받고 내용을 보니까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이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제는 재무관리하고 회계 쪽이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좀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걸 포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진짜 전혀 모르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경영학 쪽 파트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8에서 10문제 정도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10문제 이상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5, 6문제 정도 좀 까다롭게 나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0문제 정도가 어렵다고 하면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느끼겠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번 경영학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에 뭐 채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 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경영학이 좀 어렵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언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경영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충분히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기존에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은 뭐냐? 이번에 제가 특강을 했었죠. 그죠?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특강 6시간짜리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했던 문제들, 다뤘던 내용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기존 고객의 제품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기업 성장을 추구한다. 자, 기존 고객의 제품 사용률을 높인다는 거는 이미 선점한 시장에서 비슷한, 동일한 제품으로 고객의 제품 점유율, 섬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률이라는 게 점유율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말 그대로 기존 제품 시장에, 기존 시장에서의 기존 제품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약회사에서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기 캠페인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지만 하루에 3번 사용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사의 제품을 더 자주 사용하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해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침투 전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 보세요.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하면은 뭐 밑에도 해설이 잘 나왔지만, 이제 단순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관료주의 조직,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다변화 조직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업부재 조직이에요. 사업부재 조직. 그리고 에드호크라시 조직, 임시조직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재 조직 들어가 있죠. 예, 다변화 조직 돼 있고, 에드호크라시 조직이라든지 기계적 관료 조직, 전문적 관료 조직은 빠져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단순 조직 같은 경우 들어가고, 매트릭스 조직은 민츠버그가 주장한 조직 유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쵸?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83번 한번 보죠. 자, 상호 관련성이 없는 이종 기업들이 매수, 합병을 통하여 경영 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 결합 형태. 그러니까 이종 기업 간의 결합 형태잖아요. 이종 기업 간의 결합 형태는, 예, 이건 이제는 콩글로메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이것도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봤던 용어들일 거고, 그죠? 그리고 어렵지 않죠?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지만, 콩글로메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교재에도 보시면 용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콩글로메리트 같은 거 이종 기업 간의 합병, 결합을 의미하는 거고, 뭐 컴비나트나 카르텔은 너무 많이 다루고 있었고, 디베스티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는 기업이 이제 분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부를 정리를 하거나 사업부 조직 중에 하나를 독립시킬 때 디베스티처,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4번 보겠습니다. 자,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보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물어봤습니다. 예, 마이클 포터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6시간 특강 할 때도 마이클 포터 관련된 부분은 꼭 잘 정리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사슬 모델에서 이제 보조활동하고 주요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활동이 보조활동이고 본원적 활동이 주요활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활동은 이제는 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해서, 그죠? 원재료를 투입을 해서 물류 투입 활동이라고 하죠. 가공하는 과정, 오퍼레이션이겠죠? 이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면 이제 물류 활동,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 활동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본원적 활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2번이 됩니다. 2번. 2번이 마케팅은 주요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업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자, 이것도 뭐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 2명 이상이면 한 명회사예요. 근데 무한책임사원 1명 이상,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면 합자회사예요, 합자회사. 그러니까 그 특징만 알고 있어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보면 무한책임사원은 보통 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에 따른 이익분배에만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한책임사원은 왜요? 말 그대로 책임을 무한하게 지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나머지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도 해설이 잘 다뤄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6번 보십시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영기법은 무엇이냐? 이건 굳이 해설까지는 달지 않았습니다. 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외부의 인력, 그리고 외부의 시설이나 기술 등, 거기다 자원 등을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뭐 부수적인 일, 주요 활동 말고 부수적인 일들을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형태가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자체적으로 다 소화하는 걸 인소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요 1번 지문, 앞에 있는 지문만 읽어봐도 이게 아웃소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유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예, 아웃소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7번이에요. 87번. 제품 설계 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기 보다는 좀, 그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그 전에 뭐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는 생각을 해서 풀었을 텐데, 자, 제품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제조기업에서 제품 설계를 할 때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제조물에 대한 책임법, 이것도 법률이죠. 그러니까 제조물 생산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뭐 규정해낸 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것도 어떤 법률 사항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 배전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뭐 전기 관련된 부분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 있을 거고요. 자동차의 안전벨트 설치 기준 같은 것도 똑같겠죠.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 법률적 검토 사항이라는 건 강제적인 사항이에요. 제품 설계 시에 강제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설치 기준 같은 걸 따라줘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죠. 자, 근데 4번 ISO 9001 인증은, 이게 ISO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는 9001 인증이라는 거를 이제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ISO 인증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주세요라고 해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법률적 효력은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온라인 대학에서 이제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총장님이 이 ISO 인증 한번 받자. 왜? 이 대학교 홍보 목적으로. 대학교가 교육 콘텐츠를 말 그대로 ISO 인증에 맞춰서 어떤 제작을 한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받자라고 했지만, 뭐 안 받아도 사실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ISO 9001 인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자, 그리고 88번. 자, 포터의 원가 위주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원가 우위죠. 위주라고 표현했네. 원가 우위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마이클 포터 벌써 2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가 우위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게 원가 우위 전략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원가나 품질이나 아니면 뭐 집중화 전략,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한쪽에만 올인하는 게 이제 집중화 전략이 될 거고, 품질은 말 그대로 이제는 가격보다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원가 우위는 말 그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객들이, 여러분들도 물건 살 때 어때요? 가성비 따지잖아요. 그게 이제 가가 가격이고 성이 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원가고 성능이 품질이에요, 품질. 그러니까 이제 품질 차별화라든지 원가 차별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이제 포터가 주장하는 이 전략입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한쪽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하나의 시장에 집중하는 걸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9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뭐냐 해놓고, 자, 이제 지문 내용을 한번 보면, 보기 내용을 보니까, 자, 생산 규모가 어느 한계를 초과하면 의사소통의 복잡성과 조직의 관료화로 오히려 단위당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초과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생산 규모가 어느 한계를 초과하기 전이라면 의사소통도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조직도 이제 관료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 규모 이상을 넘어가게 됐을 때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는 논리죠. 이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규모의 비경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외형적인 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키운다는 게 이제 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연 매출만 올라간다 그래서 순이익이 많이 남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덩치는 커지겠죠. 외형적인 덩치는 커지는데 거기서 얻는 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현재.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무조건 덩치만 키우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일정한 직원 이상은 안 뽑습니다. 매출도 그 정도 이상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이상 하니까 비효율적이 되더라고요, 대래. 말 그대로 직원들까지 반에 어떤 분쟁도 더 자주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최적화된 어느 정도 구조,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단위당 평균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선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이고요. 이제 당연히 작게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지만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어떤 일정 분량의 단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비효율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규모의 비경제를 유발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리고 이제 90번 문제 풀어볼게요. 90번.
자, 우드워드가 분류한 기술 유형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이제 우드워드의 이제는 조직 기술 유형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 마지막 그 최종 파이널 강의할 때 그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기술 유형 관련해서는 밑에 잘 나왔지만 이제 우드워드가 분류한 기술 유형에는 단위 소량 생산 방식, 그다음에 대량 연속 생산 방식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단위 생산은 단위 소량 생산은 간헐수공업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생산량이 적을 거고, 말 그대로 이제는 주문에 맞춰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대량은 이제는 간헐수공업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은 양의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하는 단계, 연속 생산은 가장 표준화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로 짝짝지면 뭘까요? 우선은 기업 들어갈 거고요. 그죠? 기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들어가겠죠. 디귿. 그 다음에 연속 공정 생산 기술. 그래서 리을해서 기업, 디귿,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9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럼 91번. 자, 로키치의, 최종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건 뭐냐. 이것도 제가 이제는 마지막 리뷰할 때 한번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작년도 가맹거래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맹거래사 문제를 풀어줬었거든요. 매번 풀던 기출문제들만 풀기에는 여러분들 좀 지겨우니까 전년도 타 시험에 나왔던 거, 뭐 경영주소사도 있고 가맹거래사도 있고 뭐 군무원 시험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에 경영학 문제들이 나오는데 전년도 다른 이제는 어떤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렸었는데 그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던 게 가맹거래사였어요. 그래서 경영주소사 이런 것보다 이제 가맹거래사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가맹거래사 기출문제를 풀었었는데 여기에 로키치와 관련된 요 가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로키치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기준 하면 로키치는 이제 가치관의 기준을 두 가지로 봤어요. 궁극적 가치에 해당하는 최종 가치가 있고, 그죠? 사람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적 가치를 이제는 수단 가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있는데 요걸 어렵지 않은 게 여기 나왔지만 로키치의 가치 분류에도 나와 있지만 수단 가치라는 건 개인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최종적인 가치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양식이나 어떤 방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인 부분이고 이건 결과적인, 최종 가치는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기 안의 내용을 보시면 편안한 삶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 가치예요. 궁극적 가치.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야, 나는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여생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 가치가 되는 거고요. 뭐 반대로 뭐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이런 가치들이 다 궁극적 가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런 것도 뭐 똑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응? 자, 근데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삶이라든지 뭐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제가 뺐네. 그래서 편안한 삶 아니면 이제 행복한 삶,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거는 내 궁극적 가치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적 가치는 얘는 여기 또 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야심에 찬다, 너그러움, 즐거움, 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야망이나 용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편안한 삶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야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삶을 위한 그 궁극적 수단에, 그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야망이나 용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최종 가치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리을을 뺀 기역, 미음,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니까 9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부모님하고 아직 같이 살아요.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신데. 근데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그게 내 주변 회사가 아니라 요즘엔 뭐 뉴스나 어떤 뭐 특정 프로에서도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뭐 일본에는 그게 뭐 사회 문제시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 되게 편한 삶을 추구했어. 그러니까 뭘 하기가 싫은 거야. 공부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불편하게 일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욕먹기도 싫고. 뭐 이런 생각들. 아마 그때 내가 내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그 당시에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결과물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삶의 성공이라든지 아니 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기나 야망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92번 한번 보시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 이거 귀인 이론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 그다음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을 이용하여 행위의 원인을 파악한다. 그죠? 그래서 귀인을 외부에 둘 것이냐, 내부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내적 귀인이냐, 외적 귀인으로 구분을 하죠. 그죠?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킬 거냐, 이런 의미잖아요. 귀인의 의미가. 그래서 예를 들어 A 학생은 이번 학기에 5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중간 시험에서 경영학 과목에서만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고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모든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자, 이 경우에 가로 안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강의항에서도 얘기했던 사례를 뭐 거의 비슷하게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 기인 이론 설명할 때 내적 기인이나 외적 기인 따질 때 이제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라는 기준 가지고 설명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러 딱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 학생들이 다 지각을 했으면 합의성이 높고, 그죠? 이 친구만 지각했으면 합의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성이 높은 경우에는 외적 원인의 귀인을 두고 합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내적 원인의 귀인을 둔다. 왜냐면 전교생이 다 지각했다 그러면 왜 그래요? 합의성이 높다는 얘기에 전교생이 다 지각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안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뭐 주변에 오다 보니까 어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 그죠? 뭐 버스가 파업을 하거나 지하철이 파업을 해가지고 뭐 제 시간에 등교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전교생들을 지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외부에 주느냐 내부에 주느냐를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가지고 판단하는데 특이성 기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이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전 과목을 다 같이 못 봤어. 그럼 공부를 원래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적 원인의 기준을 두는 거고 한 과목만 못 봤다는 건 특이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친구가 그 과목 다 공부를 잘했는데 이번 시험에 그 문제, 그 과목만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만 시험을 못 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성이 높다. 높은 특이성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다 얘기를 한 번씩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93번 보겠습니다. 93번. 자, 스프라이처가 제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심리학자인 스프라이처가 주장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 동기부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4가지 어떤 요소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요소라고 하면 해설에 나왔지만 의미성, 자기결정력, 그다음에 영향력, 그 다음에 역량 등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처는 이 4가지 구성 요소들이 구성이 되면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개인의 동기부여나 직무 만족도하고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이 어떤 조직의 어떤 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우선 의미성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의미성은 자신이 하는 직무에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조직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대학교 교직원으로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되게 이제 자존감도 낮았어요. 자존감도 낮았고 뭐 그다음에 뭐 자기 효능감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가면서부터 말 그대로 제 인생에 전환점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일을 내가 거기서 대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일을 하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이 이유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이
이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성을 부여를 했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하는 것들을 저한테 전혀 거기 있는 책임자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모든 정권을 일임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고, 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독려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이 분위기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의미성도 부여하고 내가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 사실 자신감은 없긴 했었는데 하면서 야 내가 팀장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전에 제 사업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자체도 그 전에 수동적인 자세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능동적인 자세로 좀 변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역량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력, 내 스스로에 대한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컨텐츠 동영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컴플레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야, 이 부분을 빨리 급하게 해결을 하자.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내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결정력과 그리고 내가 이런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 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구나. 결국 우리 학교라는 온라인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컨텐츠, 교육 컨텐츠가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좀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본 게 이 스프라이처가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5번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이제 의미성이나 유능함, 그 다음에 자기결정력, 그 다음에 영향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스프라이트가 주장하는 동기부여라든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제가 교재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 이론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의미를 두고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난해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94번 볼게요. 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다는 리더십에 대한 상황적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리더십 이론도 무조건 한 문제가 제가 출제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뭐,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래서 이 상론적 접근법에 따른 리더십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이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더십도 시대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번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도 이론 같은 경우에는 행위 이론에 속해요. 그래서 상황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이에요. 자,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나머지 지문들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것 같고요. 뭐 4번의 대용 승진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거는 이제 대용 승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말뿐인 승진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명칭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 승진의 경우에는 직무 내용의 실적 변화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실에 직원 쓸 때 들어오자마자 신입사원들 주임이라든지 대리로 달아주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거래처 사장님하고 이제는 통화할 때 그냥 뭐뭐 씨보다는 주임이나 대리로 해야 그래도 아, 이 친구가 좀 경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 담당자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처음부터 그냥 신입사원 딱 들여놓으면은 이제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용 승진 개념으로 이제는 저도 이제 대리나 주임의 직급을 이제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직능 자격 제도 하에서 직능 자격 승진의 경우에는 직급과 직능 등급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능 자격 제도는 능력이야.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 관점의 연공 서열 형태는 내가 이제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호봉수가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이제 승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적인 승진인데, 그죠? 그러니까 연공 서열적인 전통적 관점의 승진은 자동적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 위주의 승진 제도가 이제는 직능 자격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능력이 더 뛰어나면 나이나 내가 오랫동안 근속한 거에 상관없이 더 높은 어떤 직위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능 자격 제도예요. 그래서 이 직능 자격 제도에서는 직급과 직능 등급이 일치한다라는 게 일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직급은 연공급 형태이기, 연공서열 형태이기 때문에 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 등급은 더 높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일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능력 위주로 등급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보시죠. 자,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야, 이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뭐 여기서 확실히 답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껴가면서 풀었긴 했을 텐데, 요게 이제 1번이 답이라는 거를 쉽게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96번은 많이 틀렸을 거라고 보는데, 좀 까다로운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르니까. 자, 마코프 분석이 이제 수요 예측 기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 이게 이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방식인데, 예, 그런 걸 이제 전이 행렬이라 그래서 행렬식을 계속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뭐 3 곱하기 3, 3 곱하기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걸 곱해 가지고 산출되는 확률이 계속 일정한 범위로 좁혀지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전이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이 행렬을 통해서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코프 분석은 이런 확률 모형에 따른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코프 방식의 이 확률 모형에 따른 통계적 방법은 일정한 규모가 돼야지만 이 통계적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샘플링 한다는 것처럼 인원수가 몇 명 이상 돼야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에서도 샘플링 수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 10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코프 모형에서도 이 통계적 수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한 50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퇴사할 건지 회사에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옮겨갈 것인지 이동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유의미적인 의미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명 이상의 데이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명 이상의 종업원,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이동하는 패턴이 일정한 어떤 규칙성을 가지거나 어떤 패턴을 유지해야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제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코프 분석은 인력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종업원의 이동을 예측할 때 효과적인 인력 공급 예측 방법이 아니라 인력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안정적이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예측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97번. 홀의 경력 단계 순서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교재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긴 한데, 이 홀의 경력 단계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 이제 20대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 하죠. 그런 단계가 이제 탐색 단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야, 이 일이 맞냐? 대학교에서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이 경력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에 처음 내가 발을 디뎌놓는 단계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탐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대학교 때 뭐 수학 강습도 해보고 뭐 어디 공장에서 일도 해본 적도 있고요. 뭐 노가다도 뭐 하루 이틀 했는데 이제 체력이 그 당시에는 안 받쳐줘가지고 뭐 이 파스 값이 더 나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단계가 탐색 단계. 그래서 탐색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종사하는 직장에서 어느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정도 되는 나이죠.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가 이 확립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 단계 다음에 확립 단계. 그 확립 단계 이후가 이제는 중년층, 그죠? 이제 40, 50, 60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요때가 유지 단계라는 건 이제는 회사에서 발전성보다는 내가 이제 버티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내가 과거에 경험한 노하우를 기초로 해서 버텨나가는 단계가 유지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단계까지 벗어나면 이제는 말 그대로 못 벗는 단계죠. 은퇴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쇠퇴 단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 지시하는 경력의 발전 단계는 처음에 내가 어디로 이제는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단계, 진로를 선택할지 그거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단계가 탐색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확립 단계, 그리고 나서 유지, 쇠퇴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98번 보겠습니다. 자, 연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연공급, 말 그대로,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이제는 급여가 책정이 되는 거야. 내가 오래 버티면 당연히 급여는 올라가는 구조가 이 연공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연공급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므로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된다. 소극적인 근무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그죠?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래 버텨도 급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월급을 많이 못 받겠죠. 처음에 입사하면. 그리고 네 번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요게 틀렸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거는 직무급입니다. 직무급. 그죠? 직무급을 책정을 해야지 똑똑한 전문 인력들이 회사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99번. 자, 소비재 유형 중 선매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뭐 소비재 중에는 뭐 선매품도 있고 뭐 편의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문품, 그다음에 미탐색품 이런 것들로 구별이 되는데요. 선매품은 전문품 바로 전,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어떤 관여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구매하는 물건들, 보통 이제 이 가격대로 보면은 가전제품 정도의 가격, 뭐 세탁기나 선풍기나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섣불리 살 만큼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하는 그런 물건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비교해보고 사는 그런 물건들이 선매품에 들어갑니다. 선매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답은 5번이에요. 5번.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다양한 기준별로 신중하게 비교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비교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판매 지원이 이루어진다. 노트북 같은 거 살 때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비교해보고, 컴퓨터도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선매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틀린 지문들을 한번 보시면, 자, 브랜드마다 독특한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자가 별로 없는 제품이다. 이런 거는 이제는 전문품에 들어가요. 전문품. 예, 그리고 2번 소비재의 구매 빈도가 매우 높고, 그죠? 제품 구매에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편의품이에요. 편의품. 그러니까 쉽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 별로 해볼 필요가 없이 익숙한 것들, 그 다음에 나한테 쓰기 편한 것들을 다 한 번씩 구매해 보는 거, 그런 게 이제 편의품에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부재가 이에 속하며,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무류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한 번씩 고민해보는 그런 제품들이죠. 이런 내부재가 이제 선매품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집중적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집중적 유통이 아니라 선택적 유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3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유통 전략이 잘못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번,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광고와 인적 판매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제는 판매를 위해서는 높은 강도 높은 뭐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 인적 판매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쪽에서 효과적이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그리고 이제 광고, 높은 광고 같은 걸 추구한다는 것들은 뭐예요? 이것도 보통 편의품들이 그래요. 편의품들이. 그죠? 그래서 4번도 이제 선매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 내렸네. 그래서 해설은 여기서 좀 달아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제 수직적 마케팅과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 있어요.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은 공생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직적은 유통 단계상의 다른 경로에 있는 이 기업들 간의 어떤 이 결합 시스템이 이제 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하면 세 가지가 뭐 있어요? 기업형이 있고요. 계약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는데 관계형 마케팅 시스템이 가장 이 통제력이 약한 구조고 가장 강한 구조가 기업형이죠. 경험형. 그 다음에 계약형 VMS는 대표적인 예가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답은 5번이에요. 기업형 VMS는 관리형 VMS보다 경로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기업형이 통제력이 강하고요. 관리형이 가장 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잘못 표현한 거죠. 그래서 10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1번. 자, 로저스의 혁신 제품 수용자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이 소비자의 수용 속도에 따라서 로저스는 총 5개로 구분했어요. 뭐 혁신 수용자, 그리고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그다음에 후기 다수자인데 이 후기 다수자나 후기 수용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후기 수용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지각 수용자라고 해야 돼. 주각 수용자. 그래서 요 1번 지문의 마지막 후기 수용자로 표현한 거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뭐 이런 단어까지 100% 다 외워서 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답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속칭 이런 문제들 말장난 문제라고 하는데, 그죠? 이 단어 살짝 바꿔가지고, 그죠? 이제는 답을 찾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어떻든 이렇게 문제를 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기 수용자라고 표현한 게 틀린 거, 이걸 이제 지각 수용자라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102번. 제품의 기본 가격을 조정하여 세분 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 차별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장을 쪼개고 거기에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들이 이제 가격 차별화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지문 보시면은 A 리조트의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뭐 성수기, 비수기라는 두 가지 뭐 어떤 시장 세분화를 시장을 쪼개고 거기에 따라 숙박이나 시설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이것도 뭐 가격 차별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딱 보시다 보면 4번이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이게 4번이 뭐냐? D 회사는 면도기에 대한 저가격을 책정하지만 면도날에 대해서 고가격을 책정한다. 프린터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프린터 자체는 되게 저가격을 책정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인 카트리지나 토너, 그죠? 이런 것들은 고가격 정책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종속 가격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4번이 이제는 가격 차별화 요 정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해설은 좀 다른 내용을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일지, 전략에 해당한다 해서 이제 내용을 좀 달아놓은 건데요. 나중에 이제는 해설은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뒤에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3번 보시면, 다음에 제시된 마케팅 관리 철학을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건 뭐냐? 뭐, 마케팅의 발전 순서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제는 생산만 열심히 하던 단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에 관심을 갖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마케팅에 관심을 갖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만 좀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것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 판매 단계, 마케팅,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마케팅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달아놨죠. 자, 그럼 그런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구성을 해보면, 4번이 되겠죠. 4번. 처음에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가격을 중요시하므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낮은 제품 원가를 실현하는 단계. 요거는 이제 생산 판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위해서 적극적인 판매 촉진을 노력해야 된다. 이 마케팅 단계겠죠. 기업은. 그리고 이제는 디귿.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경쟁사보다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유형의 이제는 마케팅 활동을 통합한다. 이게 통합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 고객이 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마케팅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고객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회 전체의 복리를 고려하여 장기적 이윤 창출을 노력한다.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뭐 투명 경영도 해야 되지만 환경 문제, 동물 복지 문제,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의 문제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니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번의 답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문제부터는 계산 문제.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뺏기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앞에 있는 것들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설 보시면 이해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104번 문제도 제가 한 번씩 다 풀어줬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간단히 써놓긴 했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그죠? 무위험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 그죠?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편차,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그리고 시장에서의 표준 편차 값을 알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잘 달아놨는데, 어쨌든,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자본자산 가격결정 CAPM이 성립할 경우에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죠? 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장 포트폴리오니까 요 RM을 구하는 겁니다. RM 값,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기 얼마 주어져 있냐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20%고 위험 이자율이 3%, 그리고 포트폴리오 P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24%.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0%라고 줘뒀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넣을게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24%. 그죠? 그죠? 그리고 시장 24%고,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가 3%. 그죠? 무위험 이자율이 3%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에서의 기대 수익률. 요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요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 요게 이제 마켓, M이 마켓의 의미예요, 마켓.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전체 시장에서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포트폴리오 P는, 그죠? 포트폴리오 P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는 어떤 자산들에 이제 분산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집합을 P라고 표현한 거고, 그죠? 내가 투자하는 투자자산들의 집합을 포트폴리오 P라고 표현한 거고, 시장 전체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ERM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ERM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이 3%.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P에서의 표준 편차하고 시장 전체의 표준 편차, 요거 두 개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주어져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P의 표준 편차는 30입니다. 30%. 그죠?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표준 편차는 몇 프로,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요거 뺀 나머지 값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ERM 값만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넘기고 하기 귀찮으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지문에 있는 값 대입해보면 돼요. 그죠? 저는 막 시간 없으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17% 넣어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14%가 나오죠? 그죠? 17%에서 3% 빼면 되니까 14%의 3분의 2네요. 3분의 2. 거기다가 3% 곱하는 거죠? 맞나요? 지금? 14%의 3분의 2. 17%니까 제대로 내가 했나 모르겠네요. 20%가 여기 거꾸로 됐군요. 시장에서의 P인데 요걸 제가 지금 잘못 표현했어요. 시장 전체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게 20%고 요게 30%인데 제가 요걸 지금 잘못 표현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14%에서 20% 나누면, 그죠? 2분의 3이니까 7이 나오고 3, 7에 21%인데 21%에 3%도 하니까 24%. 그러니까 17%가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도 풀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다 이항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때 문제 풀듯이 요 변수만 남겨놓고 넘겨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식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바로 지문에 있는 값을 하나 대입해보면 대충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만약에 꼭
17%로 처음부터 넣진 않았겠죠. 어떤 분들은 15% 넣어서 푸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같아서 한두 번 넣다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3. 그러니까 식만 알고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근데 제가 이제는 시험에서는 요것보다는, 그죠? SCM보다는, CML보다는 SML 쪽에, 그죠? 예. 자본시장선보다는 증권시장선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에서의 수익률, 그죠? 포트폴리오 수익률 구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식을 알려줬던 게 그래서 베타 P, 베타 값 가지고, 그죠? 어떤 특정 주식 P, 아니면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혐 이자율,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수익률, 그 다음에 무혐 이자율, 그리고 특정 주식 P, 특정 포트폴리오 P의 베타 값, 이렇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서 요 식을 외워놓으라 그랬는데, 사실 CML, 지금 이제 CML 문제를 낸 거예요. 그죠? 자본시장선 문제를 낸 겁니다. 자본시장선의 식만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리고 105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A와 주식 B의 기대 수익률은 각각 10%, 20%예요. 자, 이들 주식을 결합해서 기대 수익률 16%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A 주식의 투자 비율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두 주식에 각각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주식은 10%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그리고 B 주식은 20%의 수익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자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이 들어오겠죠, 가중평균.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을 냈더니 몇 프로가 나오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16%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정도 이익을 내는 A 주식에는 내가 얼마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를 할지, 그 다음에 20%의 수익률을 내는 주식에는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할지, 그래서 그 비중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좀 들어가는 비율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반반씩 투자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가중평균 할 때. 예? 가중평균 하면 반반씩 투자했으면 2분의 1, 2분의 1 들어갈 거 아니에요? 2분의 1, 2분의 1. 그죠? A, B 주식이 하나씩 있는데, 한 개인데 한 개 투자했고, 한 개인데 한 개 투자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면은 이게 나오나요? 지금 해보니까 2분의 1씩 투자했다, 반반씩 투자했다면 어때요? 5 나오고 10이니까 15% 나와네, 15%. 그죠?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주식 반 투자하고 B 주식 반 투자해서 반반씩만 투자했다면 기대 수익률이 15% 나오는데 16%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딱 머리 써보면 알겠지만, 야, 그러면은 A 주식보다는 B 주식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B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겠구나.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지. 최소한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 그죠? A 주식보다 B 주식에, 그러니까 B 주식이 더 투자를 해야지만 1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반반씩 투자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5%가 나왔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B 주식에 더 투자를 해야 돼. 왜냐면 이제 B 주식의 수익률이 20%니까. 그래야지 기대 수익률이 1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보다는 A 주식의 투자 비율이 낮은 거야. B 주식의 투자 비율이 높으니까 A 주식의 상대적 투자 비율은 낮겠죠. 그래서 50%보다 낮으니까 최소한 여러분 시간 없이 풀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은 찍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1번 아니면 2번. 자,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40%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A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40%고, 공간을 좀 띄워볼게요. A 주식에 40%, B 주식에 60% 투자했다고 봅시다. A 주식에 40%, B 주식에 60%. 그러면 A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겠죠, 여기는. 그죠? A 주식의 전체 가중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B 주식은 어때요? 똑같이 여기도 40%. 공간을 좀 띄울게요. 좁네. 자, A 주식의 40%, B 주식의 60%인데, B 주식의 비중은 60%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6%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4, 100분의 4가 10분의 4, 10분의 4, 10분의 6 아닙니까? 40%, 60%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와요? 4 나오겠죠, 4%. 네? 그죠?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1, 6, 12% 나오네. 그죠? 합치니까 기대 수익률 16% 나오네. 아, 그러니까 A 주식의 비중은 40%고 B 주식의 비중은 60%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다. 2번.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많이 안 풀어봤고 개념적인 게 좀 약간 수리적인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뭐 수학, 수리 이런 내용 나오면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6번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지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은 뭐냐?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어떤 특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이에요, 옵션. 선택권. 나중에 그 가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고 팔 수 있는 권리는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그래서 그런 옵션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 아셨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번 문제 계속 풀어보죠.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 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앞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봤죠. CML하고 SML에 대한 계산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뭐 당연히 CML 관련해서 문제를 내긴 했지만 SML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식을.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 문제로 하나 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하죠. 자, SML 같은 경우하고 CML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식을 도출해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본시장선, 자본시장선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 곡선, 그죠? 요렇게 꺾이는 선하고, 그죠? 무위험 이자율에 해당하는 RF 요 선을 여기 지점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투자선을 만드는데, 요게 자본시장선입니다. 자본시장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CML이에요, CML. 그죠? CML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ML 관련해서 이제 요 선이, 이제는 위험하고 수익률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은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맞죠? 표준 편차를 표현하는 요 시그마를 가지고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총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이 시그마의 의미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다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효과적인 투자선을 통해 가지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체계적 위험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는 이 체계적 위험 범위 내에서 다시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요 투자 조합으로 만들어진 선이 이제 CM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직선은 기대 수익률을 표현하는 거고, 수평선은 이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하시면, 이 SML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베타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다 없애고 체계적 위험만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제 베타 값은. 그래서 이건 체계적 위험만 나타내고, 요것도 똑같이 기대 수익률,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를 이제 선형으로 나타내는 요 그래프가 SML입니다. SML.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는 요 투자선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투자선 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요 선이 나온 거고, 여기는 효과적인 투자선 아닌 것들도 다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요 선 밑에 있으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는 요 식에 따라서 요 선상에 있는 값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수익률은 더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잉, 그죠? 과대평가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것들은 과소평가된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죠? 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거는 위에 있는 놈들은 아래 요 선 위에 있는 가치로 평가가 될 거고, 밑에 있는 놈들은 위에 있는 요 선 위에 있는 점으로 평가가 될 테니까,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대평가, 과소평가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는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보시면 자본시장선의 기울기, 자본시장선이니까 CML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기울기는 차감한 값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위험 하나 증가할 때 요 증가하는 폭이 뭐예요? 이게 초과 수익률이거든.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무위험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는 여기였다가, 위험이 증가하면 단위당 위험 증가량에 따라서 증가율에 따른 초과 수익률, 추가해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이거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익률과 위험을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그죠? 이 위험의 크기인 이 시그마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눠서 계산하는 거지 무위험 수익률과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거 자체가 요 식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식 자체도 조금 전에 SM에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응? 어떤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에서 시장에서의 수익률, 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계산하고 또 공간이 부족하네. 여기 좀 지워보죠. 수익률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시그마 값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좀 염두에 두고 푸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식과 2번의 내용을 보시면 이 기울기의 값은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걸로. 변화량에 따라서 그죠? 여기 지금 P 값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걸 X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때 걸로 생각하자면 이걸 Y 값으로 생각해서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가 요게 뭐예요? 요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 그죠? 요 값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아 이번 지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번 문제 보죠. 자, K사는 현재 ABC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모든 투자안의 내용 연수는 서로 동일하고 투자액은 투자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하며 투자 이후에는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투자안의 투자액 및 수익성 지수 PI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자, 그죠? 요거 이제는 투자안에 대한 평가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NPV법, 뭐 IRR법인데 NPV법과 관련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NPV법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NPV는 그죠? 미래 현금 흐름 유입액, 그죠? 현금이 들어오는 것들. 현재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 유입액에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하려면 이제 할인율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1 플러스 R, R이 이제 할인율이에요. I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R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요 I가 할인율이고, 요거를 이제 할인하는 거에 따라서 N승해 주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 유입되는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시그마, 그죠? 그 현재 가치를 이제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빼기, 현금 유출액의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또 다 합쳐주는 거야. 그죠?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다 합쳐주고, 그죠? 미래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다 더해주고, 미래 현금 유출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다 더해줘서 빼보는 거예요. 빼가지고 0보다 크면, 아, 이거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NPV법이죠. 그죠? 그럼 PI법은 뭐예요? PI법은 똑같아. 식이 똑같은데 빼는 게 아니라 그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유입액에서 나누기. 그죠? 요거 시그마 붙여야죠. 1 플러스 I의 N승 미래 현금 유출액.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NPV법하고 PI법의 차이는 빼주느냐 나눠주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게, 자, 수익성 지수법으로 했을 때 A 투자는 1.5, B 투자는 1.2, C 투자는 1.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PI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PI법 A 투자한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나왔다고요? 1.5가 나왔댔죠? 1.5 결과값이 1.5야. 그죠? 그러면 A 자산이 만약에 좀 투자 금액이 얼마로 했어요? A 투자안의 투자액이 200억이잖아요. 200억. 그죠? 그러면 200억. 돈 나간 게 유출액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PI법은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이걸 PI법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볼까요? 자, PI법 A 투자안에서 200억을 투자했을 때 유입액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5가 나오려면. 유입액이 300억이 되면 되겠죠.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200억.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300억이 돼야지만 1.5라는 값이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는 1.2가 나왔어. PI법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돈 나간 게 얼마야?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300억이고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면 돼요? 요거 1.2가 나오려면 360억이 되겠네. 360억.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안을 계산해 보면 얼마 투자했어요? 400억 투자했죠. 400억 투자했고 이게 1.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520억 있네. 그죠? 4, 30이니까. 맞죠? 자, 근데 요 각각을 어때요?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200억이고 300억. 그럼 요 차이를 NPV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어때요? 자,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각각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요걸 NPV법으로 계산해 보면 A안은 유입액의 현재 가치 300억에서 유출액의 현재 가치 200억을 빼주면 되니까 100억이 나오겠네. 100억.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빼주면 되잖아요. NPV법은. 그죠? NPV법. B안 같은 경우에는 360억에서 300억을 빼주면 되니까 60억이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안, 요거는 NPV, 세 번째 안은 유입액은 520억, 유출액은 400억이니까 120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C가 NPV법에서 제일 큰 값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A안, 세 번째가 B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B를 찾으면 되겠죠. CAB 하면은 4번이 답이겠죠. 4번. 그죠? 네,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을 보죠. 자, 계속 계산 문제가 나와서 좀 힘드실 텐데, 자, 10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더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K사는 올해 말에 주당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제가 마지막 강의할 때, 그죠? 파이널 강의할 때도 요 문제도 한번 풀어봤었어요. 자, 현재 K사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일 경우 이 주식의 요구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항상 성장 모형이 있고 무성장 모형이 있어요. 자,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항상 성장 모형, 그 다음에 무성장 모형이 있는데 요게 어디서 도출된 거냐면 이 연금 배울 때 우리가 현재 가치 평가할 때 그죠? 계속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받는 연금 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 배우면 어때요? 연금 매년 받는 연금의 크기가 A이고 할인율이 R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받는 연금의 크기를 계산하면 요걸 두 개 나누면은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R분의 A가 PV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주식의 가치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도 이 PV 값 계산을 할 때, 무성장 모형은 할인율, 그냥 이거 R이라고 안 하고 또 I라고 쓸게요. 그냥 I로 매년 받는 유입액, 배당금의 크기를 가지고 나눠주면 요게 이제 주식의 가치를 평가돼. 이게 이제 무성장 모형이야. 근데 매년 받는 배당금이 일정 금액씩 커진다는 거예요. 그 비율값을 G라고 하면 그걸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데 성장률이 주어져 있을 땐 I-G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이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항상 성장 모형이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를 낸 거예요.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를. 됐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알면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K사는 매년 받는 배당금의 크기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A값이 2,000원이에요. 자, 2,000원이고. 그죠? 그리고 배당금이 매년 10%씩 증가되니까 성장률은 10%예요. 성장률. G값은 10%. 자, 그리고 요 주식의 가격이 얼마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10,000원으로 측정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요때 요구되는 수익률 요 값이 여기가 I,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할인율, 자본 비용. 그래서 I 값을 이렇게 식을 대입하고 이제 풀면은 끝난 거죠. 여기에 몇 프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I 값이 30%가 되면 딱 나오죠, 답이. 그죠? I가 30이면 20%가 되니까 나누면 10,000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기존에 한 번씩 출제됐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뭐 계산 문제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죠, 사실. 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풀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풀었던 계산 문제들 다 대부분 과거에 풀었던 문제들이고요. 그죠? 기출 문제들. 그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특강할 때도 보면 계산 문제들만 따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푸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110번입니다. 자,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걸. 자, 서비스 특성.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던, 썼죠. 제가 지금 말을 좀 더듬었는데. 자, 서비스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서비스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특징이 있고, 요소들이 있고, 요건 서비스 자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요소들이 있는데, 서비스의 특징 하면 뭐 밑에 나왔지만, 무형성, 이질성, 그 다음에 비분리성, 동시성이라고도 합니다. 소멸성이란 네 가지 요소니까, 여기서 빠져야 될 건 동질성입니다. 그죠? 동시성하고 요 비슷하니까 이제는 혹시나 헷갈릴까봐 아마 기억을 놓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동질성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거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10번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111번. 자, 라이트와 레이스가 제시한 공급사슬의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원인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원인이 아닌 거. 예. 채찍 효과 하면은 뭐예요? 이 유통구조상 상류에서 하류로, 그러니까 하류에서 상류로 가면 갈수록 불필요한 재고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채찍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량이 늘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로 유통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쪽은 예측 수요가 어느 정도 정확하니까 불필요한 재고량이 줄어드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그죠? 이 공유되는 정보가 적으니까 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자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재고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그죠? 이제는 기회 손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더 넉넉한 재고량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관리하다 보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딱 맞는 재고량만 관리하면은, 그죠? 뭐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 채찍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길거나 배치 주문을 들어가거나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있거나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이럴 때 다 채찍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격 변동이 심하면 이 유통업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중간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죠? 막 재고를 많이 막 사놨다가 뭐 이렇게 한 번에 나중에 물량을 푸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막 불필요한 재고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죠? 리드 타임이 길면은 주문하고 창고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량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불필요한 재고량이 늘어나는 거지만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채찍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공급이 많더라도 다 팔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채찍 효과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1, 그러니까 111번 문제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2번, 라인 밸런싱의 목적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라인 밸런싱. 자, 라인 밸런싱은 이 제조 과정에서 앞에서 일어나는 제조 단계와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단계가 좀 더 말 그대로 밸런싱, 어떤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깨지면 뭐예요? 앞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뒤로 갔을 때 계속 적재량이 쌓이는 거야. 앞에서 5분 걸리는데 뒤에서 한 20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5분마다 하나씩 물건 만들어가지고 뒤로 보내는데 뒤에서는 그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량이 막 쌓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균형을 맞춰주는 걸 이제 라인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된 건 3번이에요. 작업장 간 작업 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유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왜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뒤에서 20분 걸리면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 만드는데 5분 걸리고 15분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뒤에 사람이 끝날 때까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막 재고량이 막 쌓여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3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3번. K사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자, 매월 장비 임차료는 1,000원이고, 제품 개당 변동비와 판매비는 각각 50원과 300원이다. 자, 한 달에 10대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월 이익은. 자, 경영학의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재무회계도 아니고 원가관리회계에서의 CVP 문제예요. CVP 문제. 손익분기점 분석하고 이럴 때 쓰는 문제인데
요 CBP 분석 관련된 거는 제가 교재에서 잠깐 내용이 짧기는 하지만 담아는 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려면 원가관리 회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지 접근할 수가 있죠.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어떻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낸 겁니다. 뭐 당연히 뭐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는 뭐 쉽게 풀겠지만 노무사 공부하는데 갑자기 뭐 이런 원가관리 회계 CBP 문제를 내버리면 그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안 풀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과거에 출제는 몇 번 됐었어요, 사실은. 예, 처음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K사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이 월 임차료가 1,000원. 자, 이걸 고정비라 그러거든요, 고정비.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원의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한 개 만들 때마다 변동비가 500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그 관련해서 자전거 만든다 그랬죠. 자전거 한 대 만들 때마다 원가가 50원 들어가는 거고요. 팔 때는 300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줘요.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얻는 이익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단위당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공원이익. 판매가에서 변동비를 빼주면 공원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단위당 한 개당 얼마씩? 300원에 판다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당 50원의 원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변동비예요.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변동비. 그죠?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 똑같이 비례해서 비용도 증가하잖아요. 이런 걸 변동비라고 해요. 변동비. 근데 1,000원이라는 돈은 고정비는 변하지 않죠. 예. 몇 개를 만들어도 그냥 천 달에 나가는 임차료는 1,000원이니까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정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300원에서 변동비 50원을 빼주면 얻는 이익, 그걸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250원씩 남겨 먹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대를 판다고요? 10대를 판답니다. 10대. 그죠? 그러면 한 대 팔 때 250원씩 남겨 먹고 10대 팔았으니까 얼마 얻는 거야? 이익이. 예, 2,500원이 되나요? 예, 2,500원이 나오겠네요. 2,500원. 그죠? 2,500원인데 여기서 이제 고정비가 얼마야? 고정비가 1,000원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고정비 1,000원을 밑에서 빼줘요. 예,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고정비를 밑에서 빼주게 되고 여기까지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월 이익이니까 월 영업이익을. 그래서 2,500원에서 1,000원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예. 1,500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CBP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원이익을 계산한 후에 몇 대를 팔았을 때 얻는 총이익에서 이제 고정비 빼서 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 수량을 계산하라고 낼 수도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 수량. 그러니까 이제 한 개당 250원씩 남겨 먹는데 요걸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요걸 Q라고 쓰겠습니다. 요 Q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도대체 몇 개를 풀어야지 손익분기점 딱 영업이익이 0이 되느냐? 똔똔 되느냐? 똔똔 되는 시점에 판매 수량을 계산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여기 이제 10대 팔았다 그랬으니까 10대 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익이 0이 되는 판매 수량을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 Q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그때는 250원 곱하기 Q, 그죠? 개수를 곱했을 때 딱 1,000원이 나와야 되니까 몇 대 팔면 딱 나와요? 4대네, 4대. 그죠? 4대 팔면 하나당 250원씩 4대니까 1,000원. 그래서 고정비 1,000원 빼면 딱 0원이죠. 똔똔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물어봤다. 만약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을 물어봤다. 그러면 4대가 답이 되는 거예요. 4대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4번 문제 보죠. 자, 공정제품 매트릭스에 근거할 경우에 공정과 제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정별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르죠. 그래서 해설에도 잘 나왔지만 프로젝트 공정은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생산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우주선 만들 때 이것도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어떤 기업에서 쓰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러면 그 기업한테만 맞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고객 주문에 맞춰서 그 맞춤형 제품들을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뭐 군함을 만들어. 이런 것들도 똑같은 거죠. 프로젝트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속 생산 공정하고 연속 생산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속 생산은 이 표준화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생산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단속 생산은 개별 작업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간접 수공업 방식으로 가다가 배치 생산 방식이 있는데, 배치 생산은 제과점에서 물건 만들 때 이만한 판 위에다가 뭐 어떤 빵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몇 개의 단위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 단위로 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생산량이 배치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뭐 빵 공장이나 라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양들이 이제는 연속 생산 프로세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4번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조립 라인 공정 같으면 연속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속 생산 공정 보시면 연속 생산 공정에 라인 공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라면 공장에서 라면 만드는 게 요 라인 공정이에요. 연속 공정은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가 그래. 그러니까 엄청나. 여기는 생산량이 더 엄청나고 더 고도화되어 있겠죠. 표준화의 정도가 더 높습니다. 하여튼 둘 다 생산량이 많긴 많은데 라인 공정이 연속 공정보다 조금 적겠죠. 더. 근데 이제 어떻든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그죠? 한 번에 많은 양의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조립 라인 공정 같은 거 소량 생산되는 제품 구조가 아니라 대량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115번 보세요. 자,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정량 발주 시스템, Q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기 발주 시스템은 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는 일정 기간 단위로 이제는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Q 시스템은 일정 양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Q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은 3번. 재주문점 도달 시 주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량 주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재주문점이라는 걸 정해놓고, 여기 이제 안전재고, 최소한 확보해야 될 안전재고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주문 재고량이 되면 이제 창고에 있는 재고량이 쭉 줄어들었을 때 재주문 쪽까지 딱 도달하면 그때 주문을 넣는 거야. 주문을 넣죠. 그러면 이제 재주문 넣고 나서도 요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 물량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다시 뚝 치고 올라가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요때 주문하는 양이 일정 양 이하로 딱 줄어들 땐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여기서 또 일정 양 주문한 다음에 쭉 또 줄어들고 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문량이 일정해요. 주문량. 간격은 일정하지 않겠죠. 주기는. 왜냐면 이제 매일같이 이제는 그 창고를 실사를 해가지고 그 재주문점까지 물량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후에 그 시점이 되면 일정한 양을 항상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량 발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주문점이 도달했을 때 주문을 넣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P 시스템 관련된 거죠. P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이제 116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회계 문제가 또 나왔어요. 앞에 뭐 CBP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재무회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요 116번부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말 문제들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요. 보시면 16번은 장부 마감 후 차기 연도로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개정 과목은 뭐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회계장부를 마감을 했어요. 이게 더 이상 수정을 못해. 딱 마감했다는 거는 더 이상 수정 작업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장부 마감 후에 차기 회계연도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때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개정 과목이다.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개정 과목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개정 과목들이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잔액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손익계정은 수익하고 비용만 손익계정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계속 자산부채 자본은 누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로 누적이 돼서 계속 이월이 돼요. 근데 수익비용은 그 해에 발생한 이익 딱 계산하고는 사라져. 더 이상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정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손익계정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수익비용 관련된 계정밖에 없죠. 그래서 매입채무는 부채, 단기 대여금은 자산, 빌려준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면 부채겠죠. 근데 단기 대여금이니까 자산이에요. 자산 빌려준 거. 상대방은 단기 차입금을 처리하고 여기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했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 부채, 단기 대여금, 자산. 그죠? 자본금은 자본, 미지급 비용은
부채야, 부채. 아직 주지 않은 돈이니까. 그래서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임대료가 비용 관련된 겁니다. 수익 비용 관련된 거. 예.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수익. 예. 임대료, 수익, 임차료, 비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17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산 문제 하나 더 있었네요. 자,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단기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매출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줘줬습니다. 자, 매출액을 계산해 봐라.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자, 매출액이 100이면 100이라고 할 때 매출 원가가 80이면 매출 총이익이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매출 원가율을 한번 계산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나누면 매출 원가율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은 80%가 나와요. 80%. 매출액 대비 원가니까 매출 원가율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의 비중이니까 80%가 나옵니다.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매출 원가가 80. 그러니까 내가 100에 팔면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변동비 원가가 한 80%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율을 알면 매출 총이익률은 안 알려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매출 총이익률하고 매출 원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나와야 되니까 뭐 여기 보면 당연히 이걸로 계산해도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을 나누면 20%가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에 매출 원가율만 주어졌다라고 해도 매출 총이익률은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거다. 왜? 매출 원가율하고 매출 총이익률을 합쳤을 때 두 개가 100%가 나와야 되니까 100%가. 그죠? 그래서 만약 혹시나 매출 총이익률이 20%다라고 알려주면 매출 원가율은 80%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매출 원가를 안 알려주고 매출 총이익률 20%라고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약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냐면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뭐 잘 모르니까 매출 총이익률을 알려주면 또 틀리는 친구들이 있겠지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률 20%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매출액을 계산해 보라 그랬는데 매출 원가율이 80%라고 했죠. 그죠? 요거 금액은 모르지만 매출 원가율만 80%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매출 원가만 알면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초재고, 기말재고, 단기 매입액을 알고 있으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에 기초재고가 얼마가 있냐면, 기초재고가 100원만큼 있대요. 예, 기초재고에 100원. 자,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얼마야? 500원이죠, 500원.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있었으면 창고에 있었으면 600원어치 창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재고자산 기초에 100원어치 있었고 올해 매입한 게 500원이니까 총 창고에 600원어치 있어야 되는데 창고 가봤더니 얼마나치 남아있어요. 기말재고가 200원어치잖아요. 200원.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600원이 돼야 돼요. 이쪽도 차변 대변 다 왼쪽 오른쪽도 다 600원이어야 되니까 자, 기초에 100원어치, 그리고 올해 매입한 게 500원 해서 총 600원어치가 있었는데 창고에 가봤더니 200원어치밖에 없대. 그러면 나머지는 팔려 나간 거야. 그게 매출 원가야. 자, 나머지 팔려 나간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기초 재고, 단기 매입의 기말 재고를 통해서 팔려 나간 매출 원가가 400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400원이면, 그죠? 매출 원가율이 80%라고 했으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되면 돼요? 500원이 되면 되겠죠. 매출액은 500원. 그죠? 매출액은 500원입니다. 500원.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면 매출액으로 매출 원가를 나왔을 때 80%가 나와야 되니까, 요걸 식으로 굳이 만든 다음에 매출액을 계산할 때 S라고 놔두고, 그걸 이제 S로 400을 나눴을 때 80%가 나와야 되니까 S값은 얼마면 돼요? 500원이면 되겠죠. 500원. 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7번에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세 문제.
종업원 급여 지급 시에 4대 보험의 일시적 원천 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뭐냐? 이것도 어떻게 마지막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강의할 때 파이널 리뷰 할 때도 요걸 풀었어요. 요거 풀었다기보다는 예수금 개정 과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종업원들 급여 지급 시에 4대 보험의 일시적 원천 징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월급 나갈 때 이 4대 보험하고 세금 빼고 지급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표시는 하겠지만 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4대 보험하고 세금 빼봤을 때 20만 원 빼고 실제 나간 게 180이야. 그러면 이제 미지급 비용이 180이 되고 예수금이 20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금은 선생님 언제 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보통 이게 매달 말일에 이렇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달 10일, 다음 달, 그죠? 2월 10일 날에 분계 처리할 때 월급이 이제는 10일 날 나간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때 월급 지급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뭐 180, 그 다음에 현금 180, 뭐 아니 보통 예금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현금이나 보통 예금으로 해가지고 돈 나간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고 이 4대 보험료하고 세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해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게 예수금이 부채야, 부채. 왜냐면 회사가 잠깐 월급 줄 때 떼놓고 나머지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디야? 해당 기관에다 납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채 계정으로 잡는 거예요, 예수금이. 예,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개정 과목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19번 문제 보죠. 자,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거. 이거 자본 관련된 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놓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본 조정 관련된 건 자본 항목에는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밑에는 나와 있지만 자기 주식 감자차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은 임시 개정 성격이나 아니면은 자본의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이나 차금, 차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면 기업 들어가는 건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죠? 자기 주식 초과금이니까 이건. 그럼 기업 들어간 거 다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도 자본 잉여금 쪽에 들어가요. 이익잉여금 쪽에. 준비금 항목들은 적립금이나 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니은 들어간 것도 다 빼야 돼, 니은. 기억 니은 들어간 거니까 어차피 1, 3, 5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디귿 들어간 거 찾아야겠죠? 얘도 빼야 되겠네. 니은 들어간 거니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답은 2번 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 들어간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자기 주식 2개, 디귿 리을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나머지 주발초 들어간 거하고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 과목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120번. 120번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유형자산에는, 제가 이제 해설에도 좀 달아놓긴 했는데,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최초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최초 원가가 있고요. 부대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취득원가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취득하고 나서 들어가는, 취득 이후에 또 지출되는 걸 후속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해서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제 건물 살 때 들어가는 돈이 이제 건물 가격이 최초 원가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뭐가 들어가요? 중개사 수수료도 나갈 거고, 취득록세 같은 것도 내겠죠.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부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 비용하고 최초 원가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건물 사용하다 보면 유리창도 깨지게 되고, 문짝도 떨어지고,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지출들이 있어. 그런 게 후속적 지출인데, 그게 유형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면 자본적 지출로 해당해가지고 유형자산 가액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일 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후속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에서 여기 보시면 이 부대 비용 관련된 내용이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에는 이 부대 비용은 취득과 관련해 사용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취득하여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죠? 그런 비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취득 원가에 반영합니다.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그죠?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봐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송비나 설치비 같은 것도 이 부대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고, 대표적으로 취득록세가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세 공과금이 취득 원가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이런 시운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취득 부대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사실 제일 잘 나오긴 해요. 요거 부대 비용 중에는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뭐 설계비,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뭐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거 지을 때 그러면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은행 차입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도 공장의 가격에 포함시킨다. 공장의 건물 가격에 포함시킨다. 이게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예요. 그다음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토지 정제 비용, 건물 철거 비용 같은 경우도 취득 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자,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부대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게 취득록세 정도 있다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번의 답은 3번. 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요. 자, 1번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대원가로 본다는 거죠.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이런 인건비도 건물 가격이 짓는 거죠. 이거는 직접 짓는 거니까 지으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의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제조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4번에 최초의 운송 및 취득 관련된 원가나 환불 불가능한 관세 및 취득 관련된 세금. 취득록세가 가장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취득 관련된 세금 중에는, 제세공과금 중에.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죠. 20번 문제는. 그렇지만, 자, 우선 3번이 왜 틀렸냐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해야 되는 원가는 뭐겠어요?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마케팅. 광고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우선은 최소한 자산 가치에 반영하면 안 되겠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요 소개 관련된 소요 원가는 광고 관련된 영업비용 관련된 거니구나.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추를 해서 풀었다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고 아니면 좀 어렵게 느끼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요 2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푼 문제들 보시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는 문제풀이 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에 따라서 한 5문제에서 한 10문제까지는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계산 문제 이런 분들 다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총 한 4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하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정도만 풀었으면 꽈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 40점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경영학은 뭐 60점이나 80점, 어떤 분들은 뭐 80점 이상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가 어차피 1차 과목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사 쪽, 그죠? 인사 쪽이나 아니면 조직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회계나 재무 관리는 이 경영학 1차를 넘기 위한 하는 관문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시간 대비 여러분들 이제 효과, 그죠? 효과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문제 풀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들, 미사의 계산 문제들을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맞출 거 아니고, 나오는 지금 이번에도 6문제가 출제됐지만, 그 중에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 반 이상만 맞춘다면, 경영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 잡혔다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들,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 공부 안 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번에 출제된 것 같은데요.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재에서도 잘 안 다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학에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경영학은 하나의 관문일 뿐 그걸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 문제는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60에서 80점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공부량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험이 좀 까다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60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누구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